반도체나 이런 쪽이 좀 살아난다면 2차 전지가 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지금은 흥분할 단계는 아니고 또 기다리면 좋은 기회 온다. 2차 전지는 저는 어쨌든 괜찮게 봐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건 비쌀 때는 저는 항상 그렇지만 좀 못 오른 거에서 항상 기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 말까지도 12월 말까지도 이 한국 시장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1월 초에 들어오면서 테슬라의 급반등이 시작이 되면서 네, 다시 $200 돌파되기까지 100달러에서 쫙 2배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 시장들이 증시가 좋았단 말이죠. 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테슬라의 주도주 역할에 어떤 힘입었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반등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사실 그 2월, 그러니까 1월에는 증시가 다 좋았잖아요. 1월은 이제 뭐 한국이나 뭐 그리고 업종도 다 괜찮았는데 2월 들어와서 좀 바뀐 게 증시가 좀 옆으로 갔죠.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과정에서 이 증시에 비해서 약했던 업종도 있고 좋았던 업종도 있는데 저는 미국을 보면서 느낀 게 결국엔 그거였어요. 미국도요. 이게 금리가 오르고 자꾸 막 긴축 이슈가 또 생기니까 약간 이제 거기에 노이즈가 생기니까 투자들이 약간은 좀 이제 물러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2월에 확실하게 눈에 띄었던 기업이 딱 2개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예요. 아, 맞아요. 엔비디아도 강했어요. 2개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뭐 전기차 이거 성장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금리와 상관없이 성장할 만한 거 찾다 보니까 챗GPT에서 가장 수혜주로 부각된 게 엔비디아죠. 왜냐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직접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옛날과는 작년과 다른 걸 제가 2월에 느꼈던 게 작년에는 이런 금리나 긴축 이슈, 물가 이슈 생기면 그냥 뭐 엔비디아하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다 망가졌어. 오히려 그쪽이 더 망가지죠. 성장 주니까. 근데 올해는 뭐냐면은 야 금리 높은 거 뭐 알겠고 뭐 물가 높은 거 알겠어. 근데 작년보다 높겠냐. 이제 이 시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미국 긴축 끝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엔 그냥 끝도 없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아니 올라도 상반기에 끝나겠지. 이 기대 심리가 좀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어쨌든 생각보다 경기가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가 야 이거 하다는 받아주겠지. 그러다 보니까 뭘 찾냐면 이 안에서 뭔가 엣지 있는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포착된 게 테슬라. 또 테슬라가 이미 선포를 했죠. 나 인베스터 데이 연다. 기대감을 잔뜩 부풀려 놨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챗 GPT 시대가 열릴 때 야 엔비디아 반도체 없으면 챗 GPT 못한대. 이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거기 관련된 성장주들이 과거랑 다르게 좀 급격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좀 정체된 국면에서 확실한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기업들로 돈이 좀 몰리고 있다. 그게 꼭 2차 전지냐 반도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쪽에 뭔가 새로운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을 보면 주주 행동주의 관련주가 정말 강했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 그것이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끄집어낼 것이냐는 좀 나중 문제라도 일단 뭔가 행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주주 가치를 올리면 주가에 좋잖아요. 어찌 됐건 이 뭔가 부족했던 걸 끄집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삼성 좋고 뭐 모든 업종들이 다 좋은 1월 달보다 2월에 그런 섹터들이 강했던 건 기존에 이제 좋았던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그게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좀 엣지 있는 거 찾기. 그래서 지금 3월 2일 기준으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 폐배터리. 3월 14일 날 유럽의 원자재법 발표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정책 이슈에 따라서 아마 좀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계속 각광을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뭐 미국에도 물론 중국 영향 받는 기업들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좀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뭐냐면 이번 주 주말에 그 양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회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일주일 정도 열리니까 그래서 양회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이슈들이 좀 나오면 또 계속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우리가 3월 한 중순까지는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테슬라가 뭐 세계 증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베스터 데이, 마스터 플랜 3 해가지고 뭔가
기대감을 확 줬었는데 네. 뚜껑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가형 그 차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5,000달러짜리인가요? 그 차 공개할 줄 알았는데 반값 차 나온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까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 3보다 좀 낮은 모델 2 정도 거론할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실망 매물 나오면 아까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한 6% 가까이 네.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원했던 뭐 그런 게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전에 기대감이 잔뜩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 이 전기차만이 아니라 그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맞아요. 뭐 로봇에 대해서도 모든 그래도 그 관련 네. 테마주들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기대에 지금 못 미친다면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거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일단 이벤트는 끝났어요. 어쨌든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또 다른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또 그런 이슈들이 나올 만한 기업들을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테슬라 효과는 어느 정도 일단은 한두 달 정도 이어졌던 이 효과는 당분간 좀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양회 쪽으로 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럽이 일단 좀 중요해요. 혹시 2차 전지나 이런 폐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유럽에서 3월 14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그 24일하고 5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EU에서 그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유럽 내에다 뭐 공급망을 이렇게 깔 때 뭐 보조금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게 아마 논의가 될 거예요. 그때쯤에. 그래서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도 미국인데 우리 미국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리사이클링 관련해서도 이번 달에는 좀 유럽에서 나오는 정책들 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미국발 이 테슬라 이슈는 일단은 이제 1막은 좀 종료됐다. 예, 이 인베스터 데이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어쨌건 시장은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제까지 사실 주도주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네, 보이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주도 역할을 할 것이냐. 오늘도 뭐 정말 뭐 폐배터리 관련주니 리튬 관련주니 2차 전지 뭐 전고체 어이구 뭐 근데 전체적으로 막 두 자리 숫자대 상승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약간 이제 또 수급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안 좋아요. 여전히. 왜냐하면 지금 이번 반도체 수출도 그랬지만 예상보다 1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서 지금 추정치가 또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도 하이닉스는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이 좀 살아난다면 2차 전지가 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반도체가 지금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좀 약간 수급의 몰림이 나오는데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 볼 때 그 작년 그 가을부터 올해 1월까지 안 좋았거든요. 2차 전지 그때 다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비싸다, 고평가다. 근데 그런 논리가 맞아서 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또 앞두고 여러 정책들 기대감 나오니까 2월에 그냥 어마어마한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2차 전지는 25년까지 성장하는 건 맞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흥분할 단계는 아니고 또 기다리면 좋은 기회 온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막 또 노이즈 생겨요.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너무 좋으니까 네. 에코프로 맞아요. BM, 뭐 LNF 뭐 관련해가지고 정말 뭐 좋죠. 폐배터리 관련 네. 이슈도 나오고 근데 몇 달 전에 기억나세요? 노이즈밖에 없었어요. 주가 막 폭락하고. 그러한 상황이 또 올 수 있다.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이즈는 생겨요. 예, 생기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싸지를 않아서 그래요. 고평가잖아요. 이건 다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또 노이즈들이 생길 때 그리고 이 지금 모멘텀은 정책 모멘텀이에요. 근데 3월이면 끝나거든요. 정책 모멘텀이. 그럼 4월 되면 또 소강 상태로 가요. 그럼 그때쯤엔 또 다른 또 주도 업종이 나올 수 영원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약간의 파도 타이가 나오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말리고 싶은 건 신규 매수는 좀 기다리자. 지금 너무 뒤늦게 2차 전지. 쫓아가면 또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타이밍을 한번 늦춰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차 전지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담보돼 있고 네. 계속 증설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물리더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망설이다 보니까 계속 오르잖아요. 막 에코프로 같은 그죠? 경우도 그렇고 네.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도 맞출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네. 근데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끝물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야 돼서 사서 결과가 다 어땠나요? 옛날에 메타버스도 그랬고 2차 전지도 중간중간 조정이요. 우리가 그냥 지금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중간중간 30-40% 빠지고 갔어요. 근데 내가 고점에 물려서 30% 견딜 수 있을지 그걸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이벤트가 이제 3월이면 대부분 끝나요. 아까 제가 3월 24, 5일에 이제 EU에서 나오는 정책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지나면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안에서도 못 오른 섹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삼성 SDI 밸류체인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기업들을 내가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뛰어드는 건 결국에 후회할 일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좋은데, 될 수 있겠지만 근데 항상 1년에 보면 20-30%씩 빠집니다. 이게 한 번씩 빠지면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그랬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온갖 노이즈가 다 나와요. 2차 전지 또 이러다 보면 또 2차 전지 이제 안 된다. 아마 그런 얘기 또 나올 겁니다, 나중에. 바로 그때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노이즈 생길 때, 주가 빠졌을 때. 근데 그럴 때 내가 투자를 하려면 어느 기업을 내가 살지를 미리 공부는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한두 개를 골라는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단계지 뒤늦게 지금 나 한 주도 없는데 지금 못 오른 거 못난이 있다고 팔고 옮겨가는 건. 그리고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에코프로 관련주가 특히 많이 갔잖아요. 많이 올랐죠. 약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조금 그렇죠. 판매. 뭐 많이 뭐 당황스럽잖아요. 좀 계속 근데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자꾸 올라가면 이거 손절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은 뭐죠? 매수거든요. 그렇죠. 쇼커버링 해야 그럼 되니까. 더 올라가요. 근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야 이거 공매도 세력도 더하면 더 올라가겠지. 근데 결국 그 이슈가 끝나버리잖아요. 계속 비싼 값에 사줘야 되는데 누가. 그럼 근데 그게 끝나면 더 살 사람 없으면 주가 폭락합니다 나중에. 그거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이런 현상이 뭐 그 과거에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사실. 2차 전지주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사실 뭐 메타버스주도 10배, 20배 갔잖아요. 근데 2차 전지 들고 있으신 분이 메타버스 비교하면 싫어하더라고. 왜냐면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었고. 근데 이거는 그때는 실체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 다 열광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메타버스도 사람들이 다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공매도 쳤던 세력들도 많이 환매를 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저는 어쨌든 괜찮게 봐요.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그래서 메타버스랑 비교할 건 아닌데 그 주가 흐름을 그때 메타버스도 한번 확 부러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지금 막 공매도 환매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급적 이슈도 챙기면서 저는 좀 너무 흥분하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보다도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의 네이버, 상승. 카카오도 그랬어요. 그때도 맞아요. 여기는 뭐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참 받침이 너무 됐잖아요. 좋았죠. 그때는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네이버, 카카오 매매 안 하면 진짜 완전 왕따였어요. 삼성전자 팔아서 카카오 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비슷했어요. 사실 뭐 공매도도 환매가 많이 들어왔고 또 카카오의 성장도 정말 누구도 의심 안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사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건 비쌀 때는 이게 조그만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부러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2차 전지 투자할 때도 항상 좀 냉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또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 사야 될 시기 아니냐 혹은 물을 타야 될 시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손대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물가 고금리가 쉽게 안 꺾이니까 저는 뭐 그래도 결국 꺾인다고는 보고 있어요. 뭐 고물가 고금리도 어느 시점에서 근데 지금 늘어지는 거죠. 근데 적어도 올해 하반기 되면 이제 긴축 이슈는 좀 해소될 것 같고 미국 연준도 무작정 올릴 수는 없거든요. 경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내년엔 금리 인한다 한다고 대부분 다 동감은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물가는 더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해도 크게 부담 없을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어서 그걸 본다면 내년까지 시계열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나쁘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특히 네이버는 챗 GPT에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서치 GPT인가요? 그거 이제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원래 옛날부터 네이버가 그 인공지능 사업도 꾸준히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전 네이버 같은 거는 투자할 만하다. 근데 시계열을 좀 길게 보셔야지 지금 네이버가 막 고성장하는 지금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금리 높고 하니까 지금 내가 싸니까 이거 투자해서 당장 수익 나겠지 이런 접근하면요 진짜 재미없어요. 만약 산다 그래도 분할로 천천히 올해 하반기나 중장기적으로. 네, 올해 근데 그 길게 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저 예전에도 이제 카카오는 좀 다른 게 카카오는 좀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자회사 이슈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 카카오 엔터도 SM 이거 아직 결론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카카오 아침에 우리 네. 라이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카카오가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 이런 어떤 네. 부정적인 여론. 예, 약간 좀 그래서 공격적으로 막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조금 부정적인 여론 생기면은 예. 공격...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카카오 경영진한테도 좀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그냥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알 거예요. 경영진도 뭐가 문제라는 거 알겠죠, 당연히. 예, 어떤 부분에서 욕 먹는지. 근데 이제 지금 주주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요. 카카오 엔터가 SM을 만약에 그냥 최대 주주가 됐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카오 엔터가 우회 상장할 수도 있어요. SM하고 합병할 수도 있고 또 이 SM을 가져가게 되면 카카오 엔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가치 올라가면 IPO 하기에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장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카카오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카카오 경영진이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줘야 되는데. 해가지고 카카오 엔터를 어떻게 성장시키겠다. 네, 이걸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카카오 엔터 합병하면 돼요. 카카오가 그냥 합병하면 주가 많이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뭔가 액션이나 그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경영진이 더 잘 하시겠지만 주주 가치를 위해서 지금 요즘 분위기는 주주 가치 훼손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카카오 이 SM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 좀 명확하게 로드맵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은 네이버가 더 네이버가? 투자하기가 좀 더 편하죠. 네. 그래요, 맞아. 또 서치 챗 그거 네. 말씀하셨던 GPT.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미 핫해서 이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거 말고 네. 새롭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섹터나 주식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항상 그렇지만 좀 못 오른 거에서 항상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못 오른데 그냥 뭐 무작정 못 오르었으니까 사자는 게 아니고 좀 아이디어가 앞으로 좋아지는 아이디어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밸류가 낮아야 되겠죠. 그게 왜냐면 아이디어 틀려도 크게 손해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좀 주목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사람들 이제 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래서 저는 이제 백화점이나 면세점, 호텔 쪽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써서 백화점이나 뭐 아니면 호텔 쪽도 한번 했다가 지금 주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번 좀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다들. 그래서 이 우리나라 호텔 사업이나 아니면 저기 백화점, 면세점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도 제가 이게 오면서 아까 보다 보니까 이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 수주를 또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주들 좀 약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래서 조선도 지금은 재미없죠. 작년보다는 수주 줄 거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조선주를 좋게 보는 게 구조적으로 왜 좋게 보냐면요. 옛날에 20년 전에 선박들을 많이 발주해서 수주를 했거든요. 그게 노후 선박이 너무 많아요, 지금. 떠다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거 배 타고 다니려면 페널티 들어가니까. 네. 그 사이클은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조금 지금 답답할 때 좀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 폐배터리가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폐배터리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사지?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라서. 근데 폐배터리 말고도 리사이클링 업체들은 폐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이제 이 노트북이나 이런 거 나중에 쓰다 결국 버리잖아요. 누군가는 이제 중고로 사더라도 못 쓰게 되면 이제 이 폐가전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걸 수거에다가 여기 금속들 얼마 많아요. 이걸 수거해서 고물. 예, 그러니까 이 고물이라고 하긴 그런데 첨단 고물. 폐가전 제품 같은 걸 수거해서 폐배터리처럼
거기서 그 굴이나 이거 뽑아내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전에 진짜 이 우리 핸드폰하고 맞아요. 휴대폰하고 이 노트북에서 금을 맞아요. 녹여낸다고 하는 그거 뉴스 이제 본 뭐 적이 있어요. 도시강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 그거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포스코홀딩스, LS 고려 이게 다 비철금속 회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배터리만 그 소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런 각종 굴이나 니켈 원자재가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쪽은 주가가 사실 생각보다 오늘 포스코는 많이 갔는데 그러게요. 비철금속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긴 주가가 또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리사이클링 업체, 우리나라 비철금속 이것도 한번 너무 폐배터리만 지금 열도할 게 아니라 그쪽도 공부를 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인텔의 CPU 나오잖아요. 그렇죠. 5월로 아는데 그게 가장 핵심은 DDR5 요걸 이제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DDR5 생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DDR5 관련주 요새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 반도체 관련 다 재미없죠. 근데 5월이면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거 관련된 후공정 업체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이 DDR5 관련주들도 한번 주목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뭐냐면 지금 다 관심 없는 것들. 근데 그런 건데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나오면 또 2차 전지 못지않게 또 어느 시점에선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은 남들 다 좋다는 것보다 남들 관심 없는 거에서 한번 아이디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면세점 얘기하셨는데 네. 그 얼마 전에 나온 뉴스가 중국의 그 국영기업에서 이 우리 이 공항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찰을 하겠다 뭐 그래서 가져가겠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분명히 중국 그 돈 우리 소위 돈질을 할 텐데 네. 그럼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근데 생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면세점이나 이제 백화점 이런 논리는 뭐냐면 어차피 구조적으로 이거를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는 이제 면세점이 생겨요. 저 하이난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올해 포인트는 최악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 정도 수익은 한번 지금 노리세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리고 관점. 우리나라 면세점들의 그 돈 버는 데 시내 면세점이에요. 원래 인천공항은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동안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감면은 됐지만 그래서 인천공항은 약간 이제 브랜드 알리고 이런 통로 역할이고 실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는 건죠 시내 면세점. 시내 면세점. 원래 따이공들이 보따리상들이 와가지고 시내 면세점 다 쓸어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좋았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니까 중국 사람들 소비가 안 좋잖아요. 따이공들이 면세점 와서 안 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못 팔면 면세점은 손 빨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뭐를 해줬냐면 그동안은 수수료 좀 주고 이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돈도 좀 그러니까 그쵸. 프로모션 같은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내 면세점 돈 못 벌어요. 근데 이제는 따이공보다 면세점 업체가 더 유리한 게 뭐냐면 이제는 따이공이 급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시작해요. 그러면 따이공들도 이제는 협상력이 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는 협상력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따이공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신라 면세점 가가지고 우리 그 협상 좀 합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물건 사갖고 가지. 그렇지. 그러면 면세점한텐 이 프로모션 줄 필요가 없죠. 이 중국인들한테. 그래서 수익성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뭐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요 세 개 정도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서울 면세점.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한번 이제 중국인들 들어오면서 또 백화점 같은 데서도 많이 살 거고 하니까 저는 한번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중국이 오더라도 이게 괜찮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단체 관광 가면 왜 가이드가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쇼핑센터 끌고 다니면서 네. 가지고 물건 사게 하잖아. 네, 어쨌든 맞아요. 그런 식으로 면세점으로 오는 그런 수요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난 제가 기억은 2017년 이후로 사드 때문에 단체 관광객이 끊어져 버렸어요. 중국에 못 가게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웬만한 국가는 다 중국 사람들 가더라고 단체로. 근데 지금 요즘에 한중 관계도 좀 풀려고 하니까 올해 하반기엔 저는 한번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개별 관광객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아이디어가 틀려도 주가가 워낙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크게 많이 이럴 건 오르고 없다. 있는 거를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네, 따라가려고 그런 하는 것보다 네. 안 움직이는 거. 되게 이런 건 쉬운 투자예요. 잃을 건 좀 작은데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맞으면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비싸진 거 사면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역발상으로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가족분들도 지금 들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네, 어떤 투자 마인드로 대응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네,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